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현재는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몇 년 전에 겪은 황당한 사연을 여러분께 하소연하고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치사스러울 수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저는 맞선을 통해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죠. 제가 아내를 사랑했던 건 순수함이었어요. 아이들을 끔찍하게 좋아했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했죠. 6시에 집을 나와 항상 8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하면 언제나 밝은 미소를 보이며 재밌다고 했고 자신은 이 일이 천직 같다는 말을 했었죠. 그렇게 힘들어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이 높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네요.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해야 할 게 이렇게 많구나 하고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 일과 교사 일로 자주 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주말 동안 온종일 함께하곤 했네요. 데이트를 할 때면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색종이며 색연필을 꺼내 같이 만들 게 있다며 저와 어린이집 교구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면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죠. 하지만 아내에게 결혼하자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연애한 지 3년쯤 되는 해에 아내가 묻더군요. 내 친구 명희 알지? 다음 달에 결혼한다네. 저번 달에는 지수도 갔고. 이러다 나만 남겠어. 그래? 나한테 할 말 없어? 없는데? 우리 연애한 지도 벌써 3년째고 나이도 있는데. 아니다 됐어. 제가 왜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내가 뭘 원하고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자 아내는 조바심이 많이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선뜻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실습 중에 여자친구와 산부인과를 가게 됐는데 우연한 계기로 정자검사를 하면서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선뜻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죠. 하지만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에게 너무 빠진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혼자 고민을 하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였죠. 자취를 하고 있던 아내는 호텔을 빌려 저를 위한 결혼 프로포즈를 계획했었던 거였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더군요.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죠. 호텔방 안에는 이벤트를 도와준 아내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받지 않고 거절을 한다면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였죠. 저는 우선 아내가 준비한 시계와 커플링을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내는 저에게 결혼하자라는 말을 했네요. 정말 그 말만은 안 나오길 간절히 빌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두들 당연히 결혼 생략을 할 줄 알았겠지만 제가 뜸을 들이고 망설이자 친구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긴 정적이 흐르고 제가 아무 답을 못하자 아내가 다시 한번 묻더군요. 결혼하자니까. 그게... 또다시 찾아온 침묵에 아내의 친구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며 나가더군요. 아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모든 친구들이 나가자 그제서야 저는 입을 뗐습니다. 나 결혼 못해. 왜? 우리 연애만 3년이야.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어? 당신 의사니까 나 몰래 신부감이라도 숨겨놓은 거야? 아, 나는 단순히 연애만 하는 여자고 결혼할 상대는 따로 있나 보구나.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결혼을 못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사실 나 아이를 못 가져. 뭐? 정자 수가 평균 남성들보다 적고 힘이 없다고.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해? 나 무정자증이라고 진단받았었어. 아내는 제 말에 황당했는지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처음에 아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자신과 결혼하기 싫어서 꺼내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죠. 가지가지 한다. 나랑 그렇게 결혼하기 싫어? 꼭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길 바라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나도 누구보다 너랑 결혼하고 싶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고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난 그걸 못 해준다고. 아내는 그제서야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제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말을 이제야 꺼냈냐며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동안 이걸 감추고 자기를 만나서 좋았냐며 저를 원망하는 말도 했죠. 저는 모든 걸 감내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 중에 가장 큰 비밀이자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일을 아내에게 말한 뒤 저는 아내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자기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죠. 아내와 헤어지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미래를 볼 때 저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질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지내는데 아내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왔었죠. 일주일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무척이나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대뜸 저에게 묻더군요. 그거 치료할 수 있대. 의사니까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단순히 감기나 배탈이 아니야. 치료한다고 해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한 정자가 상당수야. 너한테 그런 것까지 짐으로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연애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 우리 그렇게 단순한 관계야? 그런 뜻이 아니라 임신을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고 지금부터 천천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힘들지만 받아들여 보겠다고 했어. 순간 아내의 말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에게 말했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셨지만 자신이 잘 말하고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당신 어머님이 내가 무정자증이란 걸 아신다고? 당연하지. 엄마는 내가 잘 설득했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문제 없어. 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 아내의 말에 좋기도 하면서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커지더군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저를 아내와 어머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앞으로 더 용기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었죠.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효도 잘하고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당연하지. 당신 이제 나랑 결혼하면 할 거 많아. 치료도 꾸준히 받고 병원장까지 가는 거야. 나 호강시켜줘야 해. 나만 믿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결코 연애와는 확연히 다르더군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이 한 분 더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아시자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셨죠. 아내에게는 알겠다 참겠다 하셨지만 저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저와 결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했었죠. 저는 아내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장모님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살자 장모님과 매사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죠. 일찍부터 혼자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워오셨던 장모님은 억척스럽고 고집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내 대장부 같은 대담한 면모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이 늦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막 끝내던 참이었죠. 식탁을 정리하고 계신 어머님에게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며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하니 이 밤에 무슨 라면이냐며 때 되면 저녁을 먹고 들어와야지 왜 일을 만드냐는 말을 하시면서 그냥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부엌에서 떠밀려 나왔던 적이 있었네요. 이 야밤에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집안에 온통 냄새나게. 어머니,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요. 빨리 먹고 채울게요. 부엌 정리 다 했구만. 아님 나가서 먹고 와. 요즘 편의점에 없는 거 없이 다 있다며. 아내는 저와 어머님 사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안방으로 휙하니 들어가더군요. 결국 한겨울에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기억이 있네요.
솔직히 이런 건 어머님이 저에게 한 행동에서 심한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은 처남이 결혼을 하겠다며 만나고 있는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서로 동갑내기 커플은 누가 봐도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느닷없이 저와 아내랑 처남 내외가 있는 자리에서 황당한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건강하지?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한 번을 말해서 못 알아들어? 네 형부가 앓고 있는 거 무정자증 말이야. 우리 아들은 그런 병 없지? 아, 그거? 내가 매형인 줄 알아. 엄마 걱정 마요. 자기야, 자기도 나 건강한 거 알지? 역시 내 아들이야. 어머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모든 식구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다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저는 어머님과 아내만 알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따져 물어봐야 했네요. 처남도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엄마가 이야기했었나 봐. 병원도 데리고 가서 검사시키려고 했다잖아. 도대체 또 누구누구 알고 있는 거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당신 품고 가잖아. 이런 가족이 어딨어? 아내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숨기냐는 식이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속상한 걸 감출 수는 없더군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계속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한다며 아내 몰래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신데요? 제가 의사인데 어머님 수술이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네는 사내가 돼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나? 그냥 빌려줘. 금방 쓰고 갚을 거야. 그리고 절대 지영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저한테는 가족이라며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정작 어머님 일에는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면서 비밀로 하라더군요. 뭔가 억울했지만 어머님을 믿고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순전히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 돈을 가지고 경마장에 갔다고 털어놓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재미로 친구들과 갔다가 결국 300만 원을 다 쓰고 왔다는 말을 하는데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그 돈을 빌려드린 건 받으려고 빌려드린 게 아니고 사위로서 해드려야지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허망하게 돈을 다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상실감이 오더군요. 이런 문제들이 점점 발생하다 보니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 사정은 모르시면서 계속 용돈을 요구하셨죠. 여보, 당신 어머님 좀 말려봐. 저번 달에 150만 원 드렸잖아.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용돈 달라니 내가 무슨 개인 은행이야? 나도 월급쟁이 의사야. 고작 이 정도밖에 우리 엄마한테 못 해줘? 우린 당신이 갖고 있는 병도 품었잖아. 엄마는 그 말 듣고 결혼 전부터 결혼해서까지 매일 잠도 못 잤었어. 그래도 당신 하나 믿고 나 시집 보낸 거야. 이 정도는 사위로서 해줄 수 있잖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내 병으로 사람을 피말릴 건데. 오히려 아내는 저를 받아들여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쳤고 이 정도도 못 해준다면서 서럽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 번은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 처남이 창업을 하겠다며 자신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투자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모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한 거지만 오직 저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더군요. 처남은 창업 계획서를 가져와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처남 직장은? 잘 다니던 직장은 때려치고 요즘 시기에 창업을 한다고? 매형, 지금이 기회예요. 저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원금의 배로 갚아드릴게요.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고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럴 거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내가 돈이 어딨다고. 은행은 제가 신용도 안 좋고 매형 얼마 전에 적금 탔다는데 돈 있으시잖아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적금 만기가 된 것을 아는 건 아내뿐이고
그 돈으로 땅이나 집을 사는데 보탤 계획이라고 함께 의논해놓고 어떻게 이 일을 처남이 알고 있는지 당황스러웠죠. 당신이 말했어? 가족끼리 숨길 게 뭐야? 동생이 창업한다고 도와달라는데 그럼 누나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냥 말만 했었어. 아니, 그래도 이건 우리 부부 문제잖아. 꼭 말해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집이야 다음에 사면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동생은 당장 생계가 걸리는 문제니까 내가 동생한테 매형하고 상의해보자라고 말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처가 식구들이 모두 저를 보며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니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처남의 창업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창업이라는 게 돈 있고 열정 있다고 되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베껴온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을 벌인 처남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참다가 결국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진료를 보다 오후에 처남이 하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미 가게 문에는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있고 처남과 장모님이 가게에서 건질 게 없는지 찾고 있더군요. 처남,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는다는 말이 나와? 매형, 죄송해요. 네 8천만 원은 설마 다 날린 거야? 처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땅만 보더군요. 너무나 속이 탔지만 제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남은 그동안 가게 월세, 재료값을 충당하면서 계속 적자인 가게 상황을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여기저기 빚을 지는 걸로 가게를 꾸려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가게는 적자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처남은 꿈꿔왔던 창업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1년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끝을 냈던 거였죠. 이 상황이 너무나 말도 안 돼서 저는 처남과 장모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네요. 도대체 저는 이 집에서 뭡니까? 장모님하고 처남이 저에게 뭘 그렇게 해줬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처남하고 장모님한테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다시는 저한테 돈 요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장모님과 처남이 돈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뱉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퇴근하고 집에 온 저를 기다렸다면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내가 자네 무정자증이란 거 알고도 결혼시켰는데 이렇게 나한테 불효를 저지를 거면 애초에 결혼을 안 시켰어. 사람이 허물도 덮어줬으면 고마운 줄도 알아야지. 장모님은 항상 아쉬울 때면 습관처럼 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고 마치 큰 허물을 덮어준 사람 마냥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셨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이 집 식구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케이크며 샴페인이 놓여져 있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무슨 날이냐며 아내에게 묻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더군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 날 위해서 그동안 치료 잘하고 있었구나? 나 임신했어. 순간 장모님이 그새를 못 참고 안방에 들어와서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제 두 손을 잡으시며 말하셨네요. 자네, 이건 기적이야, 기적. 자연 임신이라니 말이 되나?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자수도 없을 뿐더러 정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일반 남성보다 자연 임신을 하는 게 기적도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었지만 자연 임신이라니요. 아내의 뜻밖의 고백에 손발이 떨릴 수밖에 없었네요.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축하한다는 말뿐이었고 기뻐하는 아내와 장모님에게 잘됐다며 임신을 축하한다고 해줬습니다. 자네, 이 아이는 복덩이인 거 알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자네도 우리 딸 예쁘게 봐줘. 장모님은 아내의 임신 소식 이후로 저에 대한 태도를 또 한 번 바꾸시더군요.
행여나 제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할까봐 그런 걸까요? 저에게 상냥하게 구는 건 둘째치고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주시는가 하면 이서방하며 꼬박꼬박 호칭을 써주시는 장모님을 볼 때 좋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냥 아내의 임신 소식을 즐거워할 수 없었던 저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아내를 뒷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정자증에 대한 재검사를 가족들 몰래 다시 했었죠. 역시나 병원 검사로는 자연 임신이 희박할 거라는 소견이 나왔고 저는 아내와 결혼한 후 무정자증을 한 번도 치료하러 병원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외도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부탁한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증거를 보내왔더군요. 메일에 온 사진들을 보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은 그야말로 다정한 신혼부부가 찍혀 있었죠. 아내는 아직 임신 초기여서 겉으로 뚜렷하게 임산부인 건 모르겠지만 내연남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사진과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 그리고 함께 쇼핑을 하며 웃는 사진들이 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못 느낀 저는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죠. 증거 사진과 제 병명에 관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100% 승소를 보장했고 저는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아내가 출산을 하고 친자검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더 확실하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죠. 저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10개월을 지긋지긋한 그 가족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건 악몽 같은 일이기 때문이죠. 또 다들 제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죽을 맛 같더군요. 그런데 아내 역시 대단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닌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아내는 저를 감쪽같이 속이는 연기를 했었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 밀려왔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를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도 다행인 건 바보같이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라고 안 속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내연남의 연락처를 손에 쥔 채 내연남의 프로필을 보았습니다. 내연남은 저보다 3살이 어렸고 알고 보니 아내의 골프 코치였죠. 저는 제가 아내의 남편인 걸 숨긴 채 내연남에게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병원 일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참에 놓았던 골프를 다시 쳐보기로 마음먹었죠. 레슨 코치를 내연남으로 지목하고 매일 골프 레슨을 받는 핑계로 내연남을 만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코치에게 형이라고 부르라면서 호형호재하기로 했었죠. 가끔 레슨이 끝나면 가까운 곳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며 내연남에 대해서 정보를 캐기도 했는데 하루는 저녁을 쏘겠다며 자신이 잘 아는 맛집을 데리고 가더군요. 그런데 증거사진에서 제 아내와 함께 밥을 먹었던 식당이었습니다. 내연남은 술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은지 저에게 애인이 있다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내 아내의 사진이 있겠구나 싶어서 내연남의 핸드폰 사진을 보니 세상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 내 여자친구예요. 예쁘죠? 이분이 네 여자친구라고? 네. 근데 저 어쩌면 좋아요. 아직 여자친구가 20대 중반인데 임신 5개월이에요. 그쪽 집에서는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형은 결혼했다면서요. 결혼해서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 많지. 근데 어딜 가나 인성이 안 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도대체 뭘 망설이는 거야? 핸드폰 사진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잖아. 아니,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결혼 같은 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요. 여자친구는 내가 결혼 안 해도 애를 낳겠다고 나오고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은데 결혼은 하기 싫고 정말 요즘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이상한 거니? 요즘 젊은 애들 마인드가 그런 거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내연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같은 남자로서 정말 참을 수 없더군요. 알고 보니 쓰레기 중에 왕쓰레기였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연남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네요. 순간 하늘이 노랗게라도 됐는지 내연남은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화가 나 있는 저를 보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 왜 그래요? 취했어요? 너 아주 개차반이구나. 지영이 알아 몰라. 순간 제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내연남은 그제서야 상황이 돌아갔는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면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 아내도 임신시키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도 임신시키고 그렇다고 딱히 누구 한 명을 책임진다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랑 어디까지 이야기됐어? 같이 병원도 드나들던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님 오해 마시고 지영이가 절 너무 좋아해서 지영이는 형님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어요. 저보다 의사 아빠가 더 아이한테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한테 아이에 대한 책임도 지라면서 계속 저를 만나겠다고 하니 저도 너무 답답해요. 사는 건 나랑 살고 계속 너랑 즐기겠다는 거야 뭐야? 그게 말이 돼? 지영이 만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만나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 내연남을 보니 화가 더 치밀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계획 또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에게 그럴 수 있는지, 단지 제가 아내 옆에 있었던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 하나뿐이라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었죠. 당시에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고 내연남의 여자친구는 5개월이었기 때문에 저는 두 산모를 한 조리원에 예약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연남의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아내에 대한 제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책임지라는 훈계를 했네요. 아내한테는 나 만났다는 말이나 내가 네 여자친구 조리원을 예약해준 거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벌받아. 단단한 얼굴에 건강한 몸 있다고 자만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아? 철 좀 들어. 당장 네 여자친구한테 가서 책임진다고 해. 어쩔 생각인데요. 제 여자친구랑 지영이랑 조리원에서 만나게 하려고요? 저도 그때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상처받길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연남은 제가 지원해준 조리원비가 고맙다며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출산을 한 후 결혼을 하기로 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실행에 옮겼죠. 그 후 재산 문제며 이혼을 안 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내가 만삭이 될 무렵 저는 아내에게 여행을 제안했네요.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잡고 1박을 하고 왔죠. 그렇게 하기까지 큰 마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리고 함께 바다를 보면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네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이제 곧 출산도 하잖아. 많지. 출산 전에 엄마들이 되게 우울하대. 그런데 나는 당신 덕분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우리 이 아이 잘 키워보자. 엄마도 당신 위해 많이 바뀐 거 알지? 얼마나 상냥해졌어. 딸인 나도 놀랐다니까. 그래. 정말 그것 말고는 더 할 말 없는 거야? 뭐야?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당연히 사랑하지. 정말 없나 보네. 뻔뻔스럽게 제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아내를 보자 역겨웠습니다. 그날 여행을 솔직히 망설였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정말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먼저 출산을 하게 됐고 일주일 후에 내연남의 여자친구가 출산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 후 병원에 입원을 꽤 오래 해야 했지만 내연남의 여자친구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지 이틀이 지나 바로 조리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내연남을 불러 술을 한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계획들을 말해주었죠. 형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신 거예요? 지영이랑 연락해? 출산했다고 사진 보냈더라고요. 형님 말대로 문자나 연락 다 씹고 있어요. 내연남은 저에게 미안한 게 많다며 제 계획대로 움직여줬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병원을 퇴원하고 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된 날,
제 복수가 시작됐네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남편의 면회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저와 내연남은 조리원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내연남과 여자친구가 먼저 면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아내가 들어갔었죠. 내연남을 발견한 아내의 표정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에게 말을 걸었죠. 아는 사람들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을 굴리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렸죠. 출산 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안 오던 내연남을 조리원에서 보게 되니 놀랄만도 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내연남이 앉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있는데도 시선이 내연남 쪽으로 가더군요. 하루 전날에 내연남에게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출산하고 할 계획이라는 내연남에게 조리원에서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했었죠.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내연남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온 조리원에서 내연남이 다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 없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가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제 말에 고개를 휙 돌리더군요.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니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느낌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지금 신생아실에서 있는 네 아이의 아빠잖아.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 그리고 네 앞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잖아. 그제서야 아내는 저를 제대로 보더군요. 저에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며 제가 꾸민 짓이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너희 가족이 그렇게 무정자증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놓고서는 내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고? 너 날 어떻게 본 거야? 나 의사야.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어? 사업자득인 거지. 아이 아빠가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가? 저는 당황해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내연남은 제 아내에게 다가와 우리 이제 끝났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내는 갑자기 저에게 매달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일을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이혼 서류를 놓고 조리원을 나왔죠. 그 후 조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환불을 해주겠으니 퇴소를 요청하더군요. 아내는 밤마다 울며 다른 산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조리원 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장모에게 알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했죠. 장모는 아무 일도 모른 채 아내가 출산 후 우울증이 온 줄만 알고 아내를 조리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 아내는 장모와 함께 집으로 왔지만 그 틈에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놨네요. 저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을 가보니 장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출산한 아내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집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야? 지영이는 내가 동생네 집에 아이랑 가 있으라고 했어.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저는 장모님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외도한 증거뿐 아니라 처남을 고소한 고소장도 함께 있었죠. 장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꾸민 짓 아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지영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동안 제 아이라고 하면서 내연남의 아이를 품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내연남을 못 잊고 있는데 그런 말은 안 했나 보죠? 저는 장모에게 아내가 이혼을 순순히 해주면 동생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 주겠다고 했고 장모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는 매일같이 저희 병원에 와서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군요.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뻔뻔할 수 있는지 놀랄 뿐이었네요. 이서방, 내가 그동안 다 잘못했네. 나 이제 자네랑 살겠다고 안 할 거야. 우리 지영이랑 아이만 받아주게나. 내가 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죄 다 받을 테니까
우리 지영이 사랑하잖아. 옛날을 생각해봐. 이제 그만하세요. 제 아이도 아닌데 저보고 그 아이를 키우라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인생 중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영이를 만난 날을 지우고 싶을 정도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더 절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지영이까지 고소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딸을 고소하겠다는 말에 장모는 화를 내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저에게 아양을 떨며 다가오던 장모님은 예전에 갑질하던 모습으로 바뀌더군요.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절대 이혼 못할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쉽게 놔줄 것 같아? 네 재산 반은 우리 지영이 거야. 장모는 본인의 화를 못 이기고 결국 간호사의 신고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 후 내연남은 지방으로 내려가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잊을만 하면 가끔 제게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연남은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저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착실하게 마음 잡고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제 핸드폰 번호를 바꿨네요. 또 아내는 몇 달간 합의 이혼을 안 해주다가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동생의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없냐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을게. 그러니까 동생 고소는 없던 일로 해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어?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야? 누가 잘못이 없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안 하던 식당 보조일을 해. 나도 졸지에 싱글맘이 돼서 이제는 누구 만나서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어. 또 내 동생은 고소당할 판이고 이혼 이야기도 오고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너희 가족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이 일을 초래한 건 너야. 그 후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합의 이혼을 해주면 처남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 돈 8천만 원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처남을 고소했네요. 그 후 현재는 매달 저에게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고 저는 병원을 옮기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 보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놓고 외면만 했던 제 상처를 끄집어내 털어놓으니 마음은 후련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추위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얘랑은 36살입니다. 저희는 아는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스타일도 아니고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교환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평상시 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인한테 연락이 오면서 전화번호 교환 안 했냐면서 남자 측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는 별로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없겠냐며 한번 만나서 사람 알 수 없다고 연락처 주면서 연락해보라는 말에 싫다면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가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길래 봤더니 소개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아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에 결국 한 번 더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대화하면서도 저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전화번호 안 줬을 때 정말 많이 서운했다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차이더라도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거부감이 풀렸었습니다. 그렇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일적인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된 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래도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첫 만남보다 좋게 느껴져서 다음 만남을 약속받으려는 이 남자의 어필에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잡은 날 서로 좋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도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시간도 있고 생각보다 마음도 잘 맞아 오래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에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라 결혼 생각도 했기에 신중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저에게 잘했고 모든 부면에서 제가 1순위였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해서 점점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6월쯤에 하기로 결정됐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는 미래를 함께할 예비 배우자가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와 얘랑의 집안도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항상 만나는 시간은 서로 퇴근 후에 만나던가 주말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근이 있어서 이때는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인지라 이런 점은 이해했습니다. 남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한 집착은 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제 딴에는 많은 배려를 해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꼭 저녁에는 연락이 왔고 제 마음을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는 도중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이 돼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와 있는 시간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적이라고 말했다면 그러려니 이해했겠지만 그냥 아는 동생이라며 뭐하냐고 안부를 물어서 인사차 대화한 거라고 하는데 길거리 다닐 때나 영화 볼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계속 문자를 하길래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나랑 대화하면서 핸드폰만 쳐다볼 거야? 안부차 문자하는 거라면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저녁에 다시 연락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해서 문자하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 계속 응 그래 이 말만 할 뿐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아 미안 알았어. 오래간만에 연락 온 동생이라 대화가 좀 길어진 것 같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는 동생 누군데 그래? 여자야 남자야? 나한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해했으면 좋겠어? 별거 아니면 나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뭐? 그냥 아는 동생이야. 별 내용도 없어. 굳이 보려면 봐봐. 별 내용 없으니까 그냥 인사차 문자 한 거야. 하면서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인 것처럼 표정 지으며 건네주길래 뭘 또 구차하게 이런 거 확인해야 하나 생각하며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오해는 풀렸다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결혼식과 신혼집 관련해서 둘이 다니는 회사와 거리를 비례해서 중간쯤에 알아보기로 하자면서 다음 주말에는 신혼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미래를 함께할 얘랑과도 퇴근 후 잠깐씩이라도 만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안 내부도 확인하고 이것저것 가구 배치도 상상하면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얘랑을 불렀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가구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 지연아. 거기에 가구 배치하면 너무 좁지 않을까? 오빠 생각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뭘?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놨으면 좋겠다고. 내 말뜻이 그게 아니잖아. 지연이가 누구야? 내 이름은 봄이거든? 너 다른 여자 있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 이름이 나오네? 내가 그랬다고? 아, 미안해. 내 회사 사람 중에 지연 씨라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입에 붙어서 그런가 봐. 미안. 그래?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이런 건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다 보니 너한테 자주 실수한다. 정말 조심할게. 저는 이때부터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수라고 말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도 잡은 상태에서 배우자 놔두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 기준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닐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연달아 터진다고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침대에 앉아서 얘랑과 이런저런 대화를 문자로 주고받고 있는 도중에 점점 답장이 늦게 오길래 또 뭔 일을 하는 건가 생각하며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확인하고 자려고 하는데 순간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에 잠도 확 깨고 바로 얘랑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문자했습니다. 카톡 내용을 읽긴 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의 문자 내용은 지연아, 오늘 잘 들어갔어? 아까는 내가 일이 있어서 늦게 연락했네. 그래서 삐진 거야? 오빠가 요즘 출장이 바빠서 자주 못 보네.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혹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놔. 내가 다음 주쯤에 갈 때 사갈 테니까. 그리고 저번에 가지고 싶다는 샤넬 가방 사놨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다음 주 주말에 오빠가 꼭 갈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에 제가 연락하고 문자 보냈지만 지도 잘못 보내서 놀랬는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었습니다. 아마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머리 굴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자기도 엄청 당황했겠죠. 그리고 한참 뒤에 전화 오더니 실토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거짓말했다. 너와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나고 있었어. 그래? 언제부터였어? 우리 상견례 하기 전이었니? 결혼 날짜 잡힌 상황에서 만난 거였니? 너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다른 사람과도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명만 선택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두 명 다 더 알고 싶었고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네.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걸 어떡해. 그래? 그럼 너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한 건데 나를 계속 만난 이유가 뭔데? 나 가지고 노른 거니? 아니, 그 사람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어서 차마 너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 마음은 너를 더 향해 있어서 결혼 생각까지 한 거라고. 넌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니까 너는 양다리가 좋다는 말이잖아. 이 나쁜 놈아.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문자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양다리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니? 파혼 위자료 준비하고 너희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 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곤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바로 얘랑 부모님께 전화하더니 당장 만나자는 말에 양가 집안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얘랑이 잘못한 부분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다면서 싹싹 빌고 자기 아들이 이럴 줄 몰랐다면서 용서해달라며 파혼 위자료 모두 배상하겠다면서 저한테 이런 상황 만들어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사랑이었다고 말하면서 변명하는 태도에 저희 부모님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사계절을 만나왔어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이 정말 뼛속까지 와닿게 되었네요. 이런 남자 소개해준 지인과도 인연 끊었네요. 제가 처음에 안 만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더니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너무 짜증이 나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지라 언젠간 다른 인연이 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당해보니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괜히 의심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 제 마음 상태로는 혼자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들